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번 헌재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시고 현재 탄핵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30번의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요. 원래 탄핵 제도가 87헌법에 계속 있어 왔는데 이렇게 안 써왔죠. 그만큼 절제가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남발을 통해서 결국 국정을 이 마비시키는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확실히 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것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확신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선고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과를 절차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어떤 보이는 단면들을 가지고 정치인이 예상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헌법에 맞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헌법에 맞는 결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저 확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이것은 내란이다라고 평가하는 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그에 준한다면은 좀 당연히 좀 인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앵커님의 판단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그냥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내일입니다. 이제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1심 유죄 받았고요. 2심 어떤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역시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괴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주당도 최근에 뭐 선고를 미뤄야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거를 더 이거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역시 정의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시네요. 굳이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게 정의인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기획수사위에서 5번, 6번씩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도 여러 건 이루어질 정도로 몰아가기 수사로 탄압을 받고 있다.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무리한 수사고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고요. 어떤 부분이 조작이고 어떤 부분이 기획이라는 걸 얘기 못하죠. 누가 그분에게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 쓰라고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무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빨리 재판해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왜 이렇게 시간 끌고 뒤로 미입니까? 자신 있으면 무죄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 겁니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원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언에 있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뭐 사과라든가 이런 건 없이 계속해서 무리한 탄핵을 한 민주당 탓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이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군요. 저희는 충분히 제가 당대표 자격으로 여러 번 사과를 드렸죠. 그렇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30번의 탄핵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아요. 네. 민주당의 30번의 탄핵이 계엄을 정당화해 주지 않듯이 이 계엄이 민주당의 30번의 줄 탄핵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민주당이 해야 될 몫이고 그에 앞서서 요즘 들어와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히려 그 계엄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고 또 기각돼서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런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대표일 때 분명히 저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걸로 가름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평가를 자꾸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오랜 인연이고 정말 돈독했던 사이였잖아요. 그러다가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정말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설이 불거져 나왔고 누가 보기에도 좀 갈라선 듯한 모습 그런 것이 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보수 진영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하십니까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좀 진언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김건희 여사님 문제, 예. 이종섭 황상무 그렇죠. 사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의료 사태에 관한 문제, 맞아요. 명태균 이슈에 관한 문제, 김경수 복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계엄에 관한 문제.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가 좀 이견을 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견을 냈던 것 중에서 제가 잘못 말하거나 말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 있었던가요?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고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렇지만 저는 나란 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 먼저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좀 경험이 적지 않냐. 이 경험 적은 거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엔 좀 아직은 저 공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뭐 조기 대선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평생 정치에도 대부분 겪기 어려운 일들이었잖아요. 총선을 제가 진두지휘했고요. 그리고 소수의 상황에서도 당대표에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계엄을 겪었고 계엄을 막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정치하는 과정들, 어려운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보시고 평가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당선이 된다면 3년만 하고 개헌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87 체제가 대단히 위대한 체제였다고 생각해요. 산업화도 이뤘고 선진국도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계엄을 하고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을 하는 절제를 잃어버리는 상태에서는 87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체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더 잔인한 싸움만 계속되고 국민들이 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때랑 다릅니다. 그렇지만
개헌의 문제는 항상 실현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3년이란 점은 그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호헌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5년을 채우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후보가 3년을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 개헌에 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개헌에 응할 경우에는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들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5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도 개헌에 응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3년의 임기 단축이 단순한 뭐 허장성세나 단순히 임기를 맞추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개헌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정리해 보면 3년을 통해서 개헌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가 좀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3년은 너무 짧아서 이게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냐, 그럼 좀 지나친 주장 혹은 희생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3년에 못할 거면요 5년에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결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장동혁 의원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장동혁 의원은 소울메이트라고 막 얘기를 해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두 분이 잘 되기를 많이 바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걸 보면서 지역민들도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은 자기 소신과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선택을 폄훼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또 합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또 동지가 될 수도 있나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대의, 미래를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공통점만 있다면 누구와도 좋은 정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섭섭한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좋은 정치를 계속 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충청도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통 크게 국회를 전체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실현되기도 전에 이제 물러나셔서 지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지. 저는 그 소신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정치가 언제나 정치인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어떤 위치에 가려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드린 이 의사당의 이전 문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만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그 허울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완전한 이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 당 내에서도 거기에 많은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헌을 이제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개헌할 때 아예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을 놓고 대통령실도 이전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행정수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저는 최대한 국토를 넓게 써야 하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수도 이전의 문제는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헌재 결정에 따르면 사실 그건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수도 자체를 이전하는 데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함의가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개헌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87헌법은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들이 유신헌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의 이중배상, 군인들에 대한 뭐 차별적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예전 문제, 월남전 시대의 문제를 그대로 헌법에 담고 있거든요.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개헌은 전면적인 개헌,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만들면 수십 년 갈 수 있는 개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는 하실 거죠? 그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충청민들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분권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네. 통과를 시켰는데 대표님께서는 청년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냐? 예. 반대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죠. 예. 어떤 생각이세요? 세대 간의 공평한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합의했다는 것이 어렵게 합의했으니까 청년 세대는 그냥 손해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무슨 뜻이냐면 우리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 마지막에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을 줄였어요. 크게 줄였죠.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큰 차등이 이루어지거나 세대별 불공평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는 돈도 올리면서 네. 받는 돈을 같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고 내는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명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정할 만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당초 정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걸 왜 뺐죠? 청년들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줍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렵게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바꾸기가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바꿔야 할 때 제대로 바꾸자는 겁니다. 18년 걸린 합의잖아요. 그럼 18년 3개월 걸려서 좀 더 제대로 합의를 하자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제 흐름은 이제 이대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정부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세대별로 차등해서 올렸었어요. 속도를. 그런 부분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이 받는 거 지금 내는 돈은 8년 동안 0.5% 나눠서 올리고요. 네. 받는 거는 내년부터 다 올립니다. 3%.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받는 속도도 변경시킬 수 있고 청년의 부담을 적게 하는 보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걸 그리고 정치권이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보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보정이 모수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개혁은 요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또 대화를 나눠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얘기 또 더 속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